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서 서방 주요 국가도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는 입장이었는데,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출범을 하면서 모든 틀을 바꿔버리고 바이든 행정부와는 180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과는 여러 차례 만났었는데요. 제 전공 분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굳이 국가를 따지자면 러시아 현대사인데요. 사실은 러시아 역사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동슬라브인인데, 동슬라브인의 역사 그리고 또 현대사를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임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최근 전선 상황과 양측 피해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러시아에게 전황이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에게 전황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황 분석, 러시아가 승기를 잡았고 우크라이나가 패배의 길로 가고 있다는 분석은 짧으면 6개월 전, 길면 1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사력을 다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력이 지금은 거의 파열점에 왔다는 얘기죠. 풍선을 불면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비닐이 풍선이 껍질이 얇아지는데, 어느 순간 너무 부풀면은 이게 터지는데요. 그런 파열점에 가까이 왔다고 해도 지나칠 말이 아닐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첫 번째 피해자가 진실이란 말이 있어요. 전쟁 동안에는 모든 사실이 사실은 알아채기 힘들 만큼 서로 어떤 거짓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선전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분명히 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0년 정도 뒤난 다음에야 아마 양측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을 텐데,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보면요, 우크라이나 군의 사망자 수는 50만 명을 훨씬 넘고요, 어떤 사람들 100만 명에 가깝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0만 명과 100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군의 인명 피해, 그러니까 부상자라든지 이런 거 빼고 전사자만 넣고 보자면 제 생각에는 10만 명은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만 명은 안 되는 것 같고, 중간쯤, 그러니까 한 12, 13, 14, 15만 명 정도가 전사 피해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부상자를 뺀 전사자만 놓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영토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서방 국가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미국과 서유럽 국가를 말할 텐데,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실병력은 파견하지 않았지만 무기라든지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서 서방 주요 국가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는 입장이었는데,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출범을 하면서 트럼프는 완전히 모든 틀을 바꿔버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노선을 완전히 바꿀까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확실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는 180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끝내라는 어떤 그런 압박을 푸틴에게도 가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더 심하게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반해서 미국은 입장을 바꿨는데, 그에 반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로 상징되는 서방 국가들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그래서 반러시아 행보를 취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지를 표방하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한때 그 단일 대우를 이뤘던 서방의 어떤 상황이 어그러지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의 영토 교환 전략이 유럽 안보와 나토의 대응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나요? 글쎄요, 그 푸틴 대통령이 영토 교환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뭐 사실 전황이 유리하고 전쟁이나 어떤 전투에서는 지금 확실히 그 승기를 잡았고 전쟁까지도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영토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유혹은 별로 느끼지 않을 듯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간에 전쟁을 빨리 끝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영토를 교환해서라도 양측을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만족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푸틴 대통령에게 더 뭐랄까요, 푸틴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것이 영토 교환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동부에 도네츠크주라고 하는 그 주가 있고요. 이 주에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도네츠크주를 뭐랄까요, 상당히 중시하고 여기를 반드시 차지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도네츠크 주의 그 영토를 100으로 보자면 러시아군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서쪽 끝 20% 정도는 아직 우크라이나군 손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네츠크 주를 완전히 러시아의 소유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뭐랄까요, 떼서 우크라이나에게 주자. 그러니까 도네츠크 주는 100% 그러니까 러시아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러시아 군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에서 일부를 떼다가 이 사업을 배우신 20대 청년부터 60대 자영업 사장님까지 자기 건물 하나 없이 공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러시아에게 주면은 쉽게 말하면 피장파장이 되면서 그 뭐랄까, 어느 쪽도 그 손해를 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그 미국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에게도 사실은 별로 그 탐탁치 않은 제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 대가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독일이 최근 재무장과 발트 3국 파병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러시아를 의식한 움직임인가요? 그렇죠.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 발트의 3국 중에 그 한 국가, 가장 러시아에 그 붙어 있는 국가가 라트비아인지 에스토니아인지 그 리투아니아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러시아에 가장 그 붙어 있는 그 발트의 국가가 러시아에게 위협을 느끼고 자체 방어력을 가지고 막으면 제일 좋겠지만, 워낙 그 인구가 적고 군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독일에게 원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독일에게 원조를 요청해서 독일의 기갑부대가 아예 그 뭐랄까요, 그 발트해 지역에 상주 주둔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독일의 힘을 빌려서 자국을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막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독일의 기갑부대, 그러니까 나토의 상당한 전력이 바로 국경 옆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러시아는 소련의 그 소비에트 연방의 그 계승 국가이고, 그리고 이 소련이라든지 러시아인에게는 독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고요. 그때 소련이 전쟁 4년을 치르면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1,000만 명이 죽었고 소련의 민간인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총 3천만 명이 죽었는데, 결국 전쟁에서 역전을 해서 독일을 점령하면서 승전국이 됐지만, 그 4년 동안의 그 독일과의 싸움에서 너무너무도 많은 인명 피해를 받고 재산 피해를 받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독일이 다시 재무장을 선언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아무리 소규모로 하더라도 독일군을 러시아 영토 바로 옆에 둔다는 것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보 공포, 여기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주변 국가들의 공포심을 자아냈으니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러시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과 7, 80년 전에 나라가 거의 거덜나는
피해를 독일로부터 입었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독일이 다시 러시아와 어떤 국경을 맞대면서 이게 안보 위기가 고조된다는 것은 정말로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길한 징조를 지금 보이고 있죠. 국내 언론이 러시아를 과소평가하고 유럽의 전황을 편파적으로 보도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예, 지난 그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마 이런 식의 그 논조였죠. 러시아군은 덩치만 컸지 아주 비효율적이고 뭐랄까요, 허당 병력과 어떤 그 무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전투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싸울 줄 모르는 군대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체급은 밀리지만 아주 애국심을 품고 결사항전하면서 러시아군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서방으로부터 어떤 무기, 효율적인 그 성능이 뛰어난 무기 지원만 받는다면은 러시아군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보도가 지난 3년 넘게 우리나라 지면을 덮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은 별도로 하고 이 전쟁이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압도할 수는 없죠. 근데 러시아군에 관한, 그러니까 러시아란 나라 자체와 러시아 군대에 관한 선입견, 편견이 너무 심해서 러시아군의 실체를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일 텐데 이게 영국 국방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격렬하게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참호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참호전이란 것은 사실은 이 양측의 병사가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소총과 야전삽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떻게 받아서 보도를 했냐면 자극적인 기사를 낼 목적으로,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고자 러시아군은 소총도 없이 야전삽만 들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 왜 그러면 야전삽을 들고 공격을 하느냐? 무기가 모자라서 그렇다. 그 막강하다는 러시아군이 무기조차 변변히 갖추지 못해서 소총도 없이 대포도 없이 그냥 야전삽을 들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는 식의 보도가 나갔고, 그것을 본 한국 독자들과 시민들은 러시아군이 뭐 절대로 이기지 못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받았을 텐데 영국 국방부가 원래 의도한 바는 뭐냐면요, 참호전의 양상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좀 끔찍한 얘기인데 이 참호전에서는 이게 맞붙어서 근접해서 싸우기 때문에 총을 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야전삽이었던 거예요. 야전삽을 가지고 상대편 군인을 이렇게 찍어서 제압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특히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육박전, 참호전에서 러시아군이 그 야전삽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싸웠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전통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2023년, 2024년 이 전쟁에서 재현이 된 것인데, 그런 맥락을 모르는 한국 기자들이 러시아군을 폄하하고 어떤 뭐랄까요, 군의 어떤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좋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오보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어떤 이게 의도적인 뭐랄까요, 조작 기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전황에 관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러시아군에 관한 뿌리 깊은 폄하, 선입견, 그다음에 편견에 따른 그런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다가 결국은 뭐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앞선 전력을 가진 러시아군이 전투에서 승기를 거두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선을 차근차근 깨트리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은 거의 뭐 파열 직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 전황만 놓고 보자면 예전에 또 그런 표현을 저도 썼었고 저보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썼었는데 사실은 전쟁은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전쟁은 끝났는데 전투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지속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일진일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이 약간의 전술적 승리를 거뒀을 때 이 전술적 승리를 부풀려서 마치 우크라이나군에게 엄청난 방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어떤 보도일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은 서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었고 이런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이 지난 최근에 한 달, 두 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전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오히려 서방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죠. 러우 전쟁의 진행 상황과 지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전황에 관한 말씀은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국내 그러니까 정치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는 정치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희극인 출신으로 드라마에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인기를 발판 삼아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또 기존의 우크라이나 정치에 염증을 느끼던 우크라이나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엉겁결에 대통령이라는 중책에 올랐었는데 이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극우 강경주의자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의 극우 강경주의 세력을 푸틴 대통령은 바로 네오나치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서방 측과 러시아 측 사이에서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중립 노선을 걷겠다는 공약을 해서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립 노선을 걷지 않고 반러시아 그리고 친서방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이끌어 나갔고 여기에 큰 불안감 내지는 어떤 반감을 가진 푸틴 대통령이 결국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러시아는 독재 국가 내지 독재 성향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로 자리매김돼 있고 그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권위주의 독재인 러시아에 맞서는 세계의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인식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물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평상시의 정치를 완전 다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힘든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압적인 어떤 정책을 폈어요. 그 뭐냐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친러시아 정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그냥 친러시아 정치 세력은 다 불법화해서 정당을 다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통일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론도 통제하기 시작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반발하는 아니면 비판하는 일체의 야당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더군다나 원래 헌법에 따라서 지난 한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또 2번이나 대통령 선거를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만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상당히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권위주의적인 정치인이지만 상황 때문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지난 4년 동안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원래부터 우크라이나는 그 부정부패가 심했던 국가였어요. 나라의 어떤 발전 동력이 좀먹을 만큼의 부정부패가 심했었는데 전쟁 동안에 서방과 미국의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이 베풀어졌는데 이런 어떤 자금 지원이 전선의 전투력으로 그 뭐랄까요 바뀌지 않고 중간에 많이 누수가 됐다고 할까요? 중간에 샜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과 공무원들이 이걸 했었는데 드디어 큰 사건이 터졌죠. 이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하다는 어떤 그런 인식은 당연히 다 있었는데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오른팔격인 사람으로 안드리 예르마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리 예르마크는 원래 그 방송계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고 희극인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방송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고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가 사람들을 구할 때 자기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안드리 예르마크를 발탁을 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통령실 실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실장이란 것이 항상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그런 공식적인 권한보다 또 훨씬 더 큰 그 뭐랄까요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국정의 제1인자는 당연히 그 대통령이겠지만 제2인자로서 군림을 해왔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항상 그것을 컨트롤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 예르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횡령을 했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었고 이런 측면을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립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4개월, 5개월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패 방지국이라고 하는 사정기관이 자기의 측근, 특히 안드리 예르마크를 조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법을 바꾼다는 어떤 소식에 완전히 그 우크라이나의 일반 시민들과 야당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을 해서 결국 그 법을 시행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가 이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월 27일 바로 지난달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혹을 받기로는 아마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이 되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법이 사실은 나는 몰랐다. 사실 내가 신임하던 부하였는데 이 부하가 나 몰래 이 사업을 배우신 20대 청년부터 60대 자영업 사장님까지 자기 건물 하나 없이 공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그런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라고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설사 그런 식의 그 면피용 행보가 통하더라도 최측근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통령직을 근근히 유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 그다음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처럼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회의를 품기에 충분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 초반과 달리 최근 들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 트럼프는 완전히 철저하게 반 바이든이니까요. 동맹국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맹국을 압박해서 이 미국의 국익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을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왜 그 미국도 지금 쉽게 말하면 살기가 어렵고 팍팍하고 위기에 있는데 왜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어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리고 러시아와는 뭐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입장을 바꿨고요. 서방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가 그래도 미국을 대신해서 우크라이나의 후경 국가 아니면 큰형님으로서 뒤를 받쳐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도 국내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가 워낙 지금 피폐해져 있고요. 일반 그 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이 나라가 프랑스가 맞냐, 영국이 맞냐, 독일이 맞냐 싶을 정도로 예전과는
달리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나라의 일반 시민들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 내 주머니가 비고 겨울에 난방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들 떨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런 그 상황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오지 않고 우리나라 그 빈민에게 가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뭐랄까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불만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뭐랄까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겠다. 내지는 러시아와 더 친하게 지내서 러시아로부터 값싼 그 에너지를 수입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헝가리 노선을 쫓아서 우크라이나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의 어떤 단일 대우가 깨져나가고 있고, 그나마 유럽의 핵심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하는 세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도 내부에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젤렌스키의 부패, 정치적 무능, 내부 탄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외신 하나를 접하고 상당히 좀 놀라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제 자랑 같지만은 제가 어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실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제가 한번 메모를 해왔는데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영국에 그 타임스라고 하는 정론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4대 일간지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영국에서도 공신력이 있는 그 정론지가 한 5개, 6개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신문이거든요. 근데 이 타임스가 일요일에 내는 일요판이 썬데이 타임스인데요. 여기서 그 11월 30일, 그러니까 불과 하루 이틀 전에 기사가 떴는데요. 기사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젤렌스키의 생존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퍼스널하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제가, 이게 그 타이틀이고요. 그 타이틀에 부제가 달렸는데, 부제가 가장 신임하던 측근을 부패 추문으로 잃고, 여기서 말하는 가장 신임하던 측근은 안드리 예르마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에 관한 의문이 커진 뒤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그 잘못된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황이 불리하고 전투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아예 전쟁 자체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의심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디펙션의 전망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디펙션이란 말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디펙트라고 하는 동사가 자기 나라를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나마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2022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때 수도를 떠나지 않고 망명하지 않고 계속 수도에 남아서 항전 의지를 북돋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 사이에서 신임을 얻었고, 거기서 얻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젤렌스키가 지금 디펙션의 어떤 전망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펙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디펙션이고,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해외 도주, 망명, 그다음에 도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2024년 아니면 올해 내내 러시아 측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주장을 해왔냐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로 망명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서방 언론과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무슨 소리냐, 그럴 리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형적인 어떤 선전전이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거짓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해왔는데 지금 서방 언론에서 그것도 타블로이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공신력이 없는 신문이 아니라 정론지에 해당하는 썬데이 타임스에서 이 디펙션, 즉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목을 뽑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혹으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서방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이미 점치고 있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예 이런 그 상황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서방 언론에서 이런 그 보도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공신력 있는 썬데이 타임스에서 디펙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해외 도피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얼마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뭐 영국으로 도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국으로 도피하는 것은 그만큼 영국이 지금까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한다면 영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더 사정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4년 전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과연 그런 행보를 하겠느냐 또 따져봐야 되고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젤렌스키의 위기 국면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우크라이나의 내부 분열이나 정치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데 전쟁 수행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단일 대우로 갇혀서 똘똘 뭉쳐서 싸워도 지금 쉽지 않을 판인데 내부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국가 지도부가 뭐랄까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싸울 어떤 의지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까지 어렵게 근근히 버텨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겠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안드리 예르마크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엄청나게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또 많은 층위의 어떤 권력자들이 이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던 것이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가 지도부가 쉽게 말하면은 공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니 저 나라가 쉽게 말하면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요. 또 달리 좀 더 냉소적인 입장에서 또 보자면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전쟁에 지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의 부정부패가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부패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부패가 일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어떤 평론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가짜 뉴스다 아니면 이것은 뭐 우크라이나를 욕보이려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비난이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부 부정부패 논란과 정치적 분열이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신뢰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을 해왔죠. 그래서 뭐 무기 지원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경제가 거덜난 상황에서 국토의 상당 부분을 뺏겼고요. 국토의 상당 부분이 20%에 해당할지라도 이게 우크라이나의 가장 산업 밀집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뺏긴 상황이었고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주력 수출 품목이 바로 곡물인데 이 곡물 수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 재정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서방과 미국으로부터 받는 자금 지원이었습니다. 그 자금 지원을 가지고 군인들한테 수당도 주고 공무원한테 월급도 주고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불해 왔는데 만약에 그런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은 아예 국가 운영이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외국에서 보내주는 이 자금 지원이
우크라이나 생존에 중요한데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도 그런 식으로 100을 지원하는데 전선에는 10이 가고 이런 식으로 다 중간에 솔솔 세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돕는 자기 나라 정부의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 프랑스 시민, 독일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엄청나게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고요. 보수당 정부가 물러서고 들어섰던 영국의 그 노동당 정부 총리도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집권 연정이 깨지고 쉽게 독일 대한당이라고 하나요? 독일 대한당 어떤 사람들은 뭐 극우 정권, 극우 세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급진 우파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급진 우파가 아예 그 최대 득표를 해서 최대 다수 정당이 돼서 정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뭐랄까요, 이 국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모른 채 하고 우크라이나에 돈을 그 지원을 계속했다가는 이 세 나라에서 한꺼번에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상황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를 돕는 영국, 프랑스, 독일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다가 아예 자기의 정권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돈줄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국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에 그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 정권 한 7, 8년 동안은 계속해서 푸틴이 서방에게 어떤 뭐랄까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할까요? 아예 서방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 러시아가 서방의 일원이 되겠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이라든지 나토에 아예 그 러시아가 가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 러시아가 그 서유럽의 일원이 되고 나토의 회원국이 돼버리면은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보 위기가 유럽의 안보 위기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제안까지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이 서방에게 추파를 던진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나를 좀 뭐랄까요? 포용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상당히 매몰차게 그 뿌리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차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랄까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찬바람을 맞으니까 어느 순간에 나를 포용해 주지 않는다면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서방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가 2007년도였어요. 2007년도에 독일 뮌헨에서 회의라고 하는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이 작심하고 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서방이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렬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환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서방은 그러니까 푸틴의 어떤 그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쟤 또 그런다, 또 삐쳤다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그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푸틴 대통령은 서방보다는 동방을 지향하게 됐습니다. 동방을 지향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시아, 특히 사실은 이 예전에 뭐 불과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21세기가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그 위상이란 것은 엄청나게 달랐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게 미국과 더불어 편 지역이었고 아시아는 훨씬 더 뒤처진 지역이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원래 그 경제 대국이었지만 중국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커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도도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인구가 둘 다 10억이 넘어가는 국가였고 엄청나게 그 인구 구조가 젊은 나라들이라서 고속 성장을 했던 것이죠. 중국의 고속 성장이야 우리가 익히 아는 바고, 물론 최근에는 뭐랄까 그 속도 조정하는 측면은 있지만 지난 20년, 30년 동안만 놓고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요. 인도도 정말 대단한 기세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못지않죠. 이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태국인데 태국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미래의 어떤 밝은 뭐랄까요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인데, 이런 정도로 이 동아시아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이 뭐랄까요 미워서 동방으로 고개를 돌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동방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인도와도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많이 하지만 21세기는 환태평양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이 대서양보다도 오히려 태평양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또 커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연해주는 러시아 영토이고 러시아는 뭐랄까요 연해주를 거쳐서 태평양으로도 진출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동아시아에 어떤 뭐랄까요 중점을 두면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푸틴 대통령이 볼 때는 21세기 러시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카드였던 것이죠. 이론적으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근대 이후로 러시아는 서방을 지향해 왔지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러시아는 서방보다는 동방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책 전환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코로나 이전이긴 한데 그때 블라디보스토크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쪽에 사는 한국인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인과도 얘기를 해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연해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시아, 특히 극동 지역을 중시한다는 얘기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동북아시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들이 지금 집중해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대한민국이 있고, 대만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력은 정말 형편없지만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위상을 가진 나라 북한도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나라들과 어떤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중국과는 사실은 우호 관계이지만 껄끄러운 측면이 있죠. 너무 중국에게 뭐랄까요 매달리다 보면은 오히려 그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중국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항상 대립 관계였습니다. 전쟁도 두 차례나 크게 했었고요. 한 번은 일본이 이기고 한 번은 러시아, 밑소련이 이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과는 항상 대립해오는 관계였고, 북방 사계도라고 하죠. 영토 분쟁까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일본이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로서 러시아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국제정치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더라도 러시아가 한국에 종속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게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종속되지는 않을 거니까 러시아로서는 마음 놓고 한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해도 위험하지 않은 상태죠. 일본과 관계를 맺자니 일본은 전통적인 대립 관계, 제국과 제국의 충돌로 항상 그 20세기를 지새왔기 때문에 일본과 손잡는 것은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중국과의 교류, 일본과의 교류를 제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가장 마음 편한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딱 속 편하고 마음 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그 많이 자기의 어떤 그 에너지, 그러니까 영양분을 빼가지고 수혈을 해줘야 될 정도로 도와줘야 될 입장이지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북한에 지하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뭐 지하 자원이야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1, 2를 다투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데, 북한의 지하 자원이 탐나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심화한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고, 그런 면에서 가장 속편하게 경제 교류, 그다음에 자본 유치를 해서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상대가 바로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또 한 가지 그 최근에 이 그 러시아가 대한민국에게 뭐랄까요? 대한민국을 더 중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북극 항로 개발이에요. 북극 항로가 지금까지 세계 물류의 어떤 가장 중심되는 경로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인도양에서 나와서 저기 남중국 해를 거쳐서 이 극동으로 오는 이 루트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그 물류의 중심 경로였는데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할까요? 북극이 사실은 따뜻해지면서 예전에는 1년에 거의 그 4분의 3 정도 여름 한철을 빼놓고는 배가 오갈 수 없게 꽁꽁 얼어있던 지역이 바로 북극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겨울을 빼놓고는 배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해를 이용하면 유라시아 대륙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가는 경로가 절반, 그러니까 3분의 1이 줄어들고요. 따라서 그 경비도 3분의 1 넘게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이 북극 항로를 개발해 오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여러 달 전에 알래스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했겠지만 결정적으로 북극 항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거를 아마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이 북극 항로가 중요한데 북극 항로 개발에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그 매력적인 상대국인 거예요. 러시아에게. 일단 북극의 항로의 맨이기도 하고요. 뭐 조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술에서 한국의 그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러시아가 활용해서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전혀 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착을 하면서 이게 북한에서는 러시아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북극해 항로 개발에 대한민국을 끼워주지 마라. 이런 요구 조건을 걸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북극해 항로 개발에 대한민국을 끼워주지 말라는 얘기는 북극해 항로 개발에 대한민국이 끼어들면은 이게 대한민국에 득이 되니까 그런 식의 어깃장을 놓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북극해 항로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한국이 아주 매력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대한민국에 신경을 쓰고 뭐랄까 되도록이면 우호 관계를 가지려고 하겠죠. 물론 그 지난 우크라이나 지난 해까지의 어떤 상황에서 뭐랄까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를 편들면서 러시아와 그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가 어그러지고 쉽게 복원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좀 대승적인 견지에서 한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한다면 위닝 게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도 대한민국이 필요하고 대한민국도 물론 제약사항은 있지만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가져야지만 대한민국 국익을 더 키울 수 있다.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방이 아닌 아시아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는 러시아에게 한국 기업과 한국 시장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반대로 한국에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을까요?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 자본 유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러시아도 나름대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그 땅은 넓고 개발되지 않은 곳은 너무너무도 많고요. 그런 연해주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자체 자본력만으로는 특히 연해주 지역과 동북아시아 이 지역을 이렇게 뭐랄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한민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자본을 투하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것은 뭐 사실은 극동뿐만 아니라 이 우랄 산맥 서쪽, 그러니까 러시아의 본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뭐랄까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거기에 진출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공장을 지었거든요. 전쟁 통해 이것이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철수해 있지만
반드시 그 현대 자동차는 러시아에 다시 진출을 해서 그 공장을 다시 인수받아서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 현지에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될 때 러시아 소비자들도 엄청나게 이익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유럽 자동차의 지분이 크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독일 자동차 회사가 지금 상당히 경영 위기에 빠져 있고 예전 같지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가성비 측면에서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에 러시아 소비자들이 한국 자동차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들리는 소문에 아니면 정보에 따르면은 벌써 이제 전쟁이 4년 동안 됐기 때문에 러시아 그 자동차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소비자들이 차를 갈 때가 됐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그 공장에서 차가 나오면 그때 사겠다. 그 정도로 충성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는 이미 진출해서 공장을 확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보자는데 소비재 시장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그 뭐 도시락이라든지 그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초코파이 이런 그 소비재 식품에서도 거의 그 한국 기업의 제품들이 국민 뭐랄까요 그 기업으로 러시아에서 국민 기업으로 그 뭐랄까요 자기네 나라 기업인 것처럼 사랑받고 있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러시아는 한국에게 뭐랄까요 새로운 뭐 물론 상당히 많이 개척을 해놨지만 더더욱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 뭐랄까 시장인 것이고 또 대한민국은 러시아에게도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천 기술이죠. 지금 한국의 로켓 기술이 방위 산업이 일치월장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나로호인가요? 그 우주선까지 그 로켓까지 쏘아 올렸는데 물론 한국의 어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런 도약을 이뤘지만 발판이 된 것이 바로 러시아의 원천 기술이었어요. 러시아로부터 로켓 기술, 미사일 기술, 각종 산업에 관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면서도 기술 이전엔 정말로 인색했거든요. 엄청나게 고가의 무기를 한국에 팔면서도 기술은 절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훨씬 뭐랄까요 활수라고 할까요 원천 기술을 넘기는데 우호적이었고 그런 러시아를 통해서 한국이 크나큰 이득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오히려 서방이나 미국보다도 더 뭐랄까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 한국과 러시아 사이 외교 채널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움직임의 배경과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그 심기가 불편해했죠.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기까지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군을 공격할 수 있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주겠다는 암시까지도 대한민국 정부가 하면서 포탄 지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직접적인 살상 무기도 우크라이나군에게 지원해주겠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니까 상당히 신경이 곤두섰죠. 그래서 2023년도인가요? 그때 2023년, 2024년도에 한국 외교관과 러시아 외교관이 날선 그 뭐랄까 말다툼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서도 그 물밑에서는 계속 뭐랄까요 외교 라인을 가동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 관련 언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 외교적인 언사였는데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은데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돌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마워하는데 만약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은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달리 말하면 살상 무기만 제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척질 일이 없다. 우호 관계를 다시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참을성 있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그 전쟁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로 되돌아갈 어떤 의사를 표명했고, 물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와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푸틴과 지금 푸틴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한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좀 섭섭해하고 있긴 한데 대한민국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분명한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를 복원할 의사가 있다. 우리한테 있다. 네, 그런데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 개선을 타진해 오면은 러시아가 못 이기는 체하고 손을 내밀어 주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언제 러시아를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의 의사를 보낼지는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인데, 어느 순간은 손을 내뻗을 것이고요. 손을 내뻗으면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덥석 잡지는 않더라도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서 잡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 대사로 예전에 러시아와 아주 그 관계가 좋을 때 러시아 대사직을 아주 원활하게 수행했던 분을 다시 재등용해서 러시아 대사에 임명했거든요. 그것은 간접적인 방식의 우호 제스처일 것이고요. 여기에 러시아도 반응을 보이겠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관계 개선의 시도가 양측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서방보다 동아시아와 협력을 넓히려 하는 지금 한국이 러시아와 좋은 경제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북방 항로 개척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그쪽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어떤 그 정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북방 항로 개척을 한다고 거기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는 이게 필연이고 필수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죠. 북방 항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러시아와 척을 진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1세기 중후반기에 물류 내지는 무역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고 그쪽에서 뭔가를 얻어내려면 적극적으로 북방 항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러시아의 관계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관계고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요 사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 네 나라와 다 함께 다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이죠.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가장 대한민국에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러시아의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화 교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교류를 통해서 물꼬를 튼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러시아 그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K-팝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서 알만한 분은 아는데, 이 한국의 문화 역량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대중 음악 K-팝뿐만 아니라 클래식이라고 하겠죠. 피아노라든지 아니면은 클래식 악기라든지 아니면 발레 이런 데에서도 한국의 젊은 세대 예술가들이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발레단이 모스크바의 볼쇼이 발레단이 있고, 그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발레단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이 오래전부터 진출을 했었고, 어떤 경우에는 수석 발레리노,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그 무용수들이 한국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키 콩쿠르에서 한국인 피아노 연주자가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1등을 연거푸 차지한 적도 있었고 해가지고 러시아인들이 참으로
뭐 이 관현악이라든지 아니면은 피아노라든지 발레라든지 이런 클래식한 예술 분야에 대한 애정이 큰데 이 여기에서 한국인들이 진출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린스키 발레단이라든지 볼쇼이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발레리나, 발레리노, 그리고 러시아 현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피아노 연주자들이 양국을 오가면서 문화 교류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 문화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양국의 마음이 이게 풀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기획을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상당히 그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이 지난해인가요? 그 이름이 자꾸 생각나는데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발레리나가 있어요. 자하로바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여성 발레리나가 있는데 이분이 그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에서 공연 일정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이 국내의 반감이 워낙 강해서 이 자하로바의 그 국내 그 공연이 취소가 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 교류까지도 이 전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관계를 복원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러시아 최고의 클래식 예술가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배출한 특히 러시아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클래식 예술가들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러시아에서 공연을 하고 하면서 이 다리를 놓게 되면은 스르르 관계가 훨씬 더 원활하게 풀리고 옛날의 우호 관계가 복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교류라든지 아니면 외교 관계 복원에 앞서서 전 단계로서 가는 교량으로서 이런 문화 교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와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데 러우 전쟁에 대한 실상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2월에 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정면 침공하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물론 가장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이웃하고 있는 주권 국가를 공격해서 침략한다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야 되고 사실은 뭐 제재를 가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런 측면을 뭐 전제로 하고 그러면서도 이 전쟁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싸우는가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협상이라고 하는 어떤 카드보다는 왜 무력 침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는가를 할 때 이만큼 그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야지 이 전쟁의 진면목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전쟁의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측면에 관한 판단을 뭐 중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판단을 내릴 때 더 많은 이제 고려 사항을 머리에 넣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지난 4년 동안에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러시아는 악이다. 우크라이나는 착한 나라고 러시아는 나쁜 나라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너무도 이제 복잡한 사연이 있다. 이런 측면을 제가 설명을 다 드리려면 보통 제가 한번 시민 강연을 나가서 해보니까 한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예시만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다.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조선이라고 하는 약소국을 침공해서 지배한다.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도 관계가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라는 민족하고 러시아라고 하는 민족의 관계가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과는 또 다른 결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이름이 시르스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휘해서 러시아 군과 싸우고 있는데 이분의 부모님들이 러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아버지가 노환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돼서 러시아의 시골에서 살다가 모스크바의 큰 병원에 갔거든요. 거기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 비용을 결제를 누가 했냐면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우크라이나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총사령관이 모스크바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아버지의 수술 비용을 결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서로 완전히 철친지 왼수가 됐을 텐데 적국 그 총사령관의 아버지가 버젓이 러시아에 살고 있어.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비용을 저기 우크라이나 적국에서 결제를 할 수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그러니까 옛날 그 식민지 시기에 일본의 제국주의자와 조선의 식민지 민중 이렇게 그 등치에서 보는 것은 상당히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왜 총사령관의 부모가 버젓이 러시아에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아들이 돈을 내서 모스크바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고 그런 복잡한 관계가 왜 생겨났냐고 하면은 결국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민족이 완전히 러시아와 별개의 민족으로 떨어져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예전처럼 하나의 어떤 형제국가 아니면 사촌지간으로 남을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결국은 전쟁으로 비화됐다고 이렇게까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푸틴의 입장,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체는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맺고 함께 공영하기를 바라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주 강경한 극우 민족주의자 세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이간질한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서방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그 극우 강경 민족주의자들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네오나치입니다. 그 네오나치 세력이 우크라이나에 버젓이 있고 이들이 우크라이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푸틴의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거리예요. 어떤 학자들은 뭐 네오나치 이것은 푸틴의 그 선전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고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네오나치에게 좌지우지되고 있고 이들이 가장 그 중요한 또 가장 힘센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중간의 입장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논쟁이 많이 있어서 섣불리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을 때 온건한 목소리보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항상 그 힘을 얻기 마련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뭐 네오나치라고 표현하든 아니면은 강경 민족주의자라고 표현하든 그런 정치 세력이 국민들에게 얻고 있는 지지에 비해서 이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안에서 그리고 정계에서 이 세력이 발휘하고 있는 힘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제가 일종의 일화 에피소드 어떻게 말하면 그 희비극을 설명드리면서 이 전쟁이 얼마만큼 복잡한 전쟁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네오나치 세력이 어떤 식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가를 설명드릴 텐데 좀 비극이긴 한데요. 한국인 청년 한 분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국제 군단이라고 하는 조직 부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세계 각지에서 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손들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군과 싸우려는 목적으로 온 부대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우크라이나 군 국제 군단에 소속된 한국인 청년이 러시아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대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한 사람이니 예우를 갖춰서 장례식을 치러줬고요. 그 장례식에 관한 보도가 한 3, 4일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관이 있고 그 관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 관에다가
태극기가 덮여 있고 그 아래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반분된 깃발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많은 분들은 이게 태극기가 있으니 우크라이나 국기가 같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국기는 그 아랫부분이 노란색이고 그 윗부분이 파란색인 국기거든요. 근데 그 사진 보도에 나오는 것은 아랫부분이 검정색이고 윗부분이 빨간색인 깃발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기가 아니라 이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접해봤을 단어인데 우크라이나 봉기군이라고 하는 무장 조직의 부대 깃발이에요. 그 깃발을 덮었는데 이 그 우크라이나 봉기군이 어떤 조직인가를 알려면은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해서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가 그 나치에게 점령이 되죠. 그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나치 독일군에게 협력해서 소련군과 함께 싸우는 우크라이나인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봉기군이었고요. 이들은 그 나치 이념을 받아들인 부대였습니다. 나치 군대가 자행했던 가장 극악한 전쟁 범죄가 바로 인종 학살인데,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봉기군이에요. 우크라이나 봉기군이 1941년, 1942년에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거주 유대인들을 학살하든지 학살에 앞장섰고요. 그리고 1943년, 1944년에 이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에 주로 살고 있던 폴란드계 우크라이나인 주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이 이 서쪽 절반은 폴란드 왕국의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폴란드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인종학살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1943년, 1944년에 우크라이나 봉기군이라고 하는 나치 부역 세력의 무장 조직에게 학살당한 이 주민 수가 10만 명 내지 1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인종학살을 저질렀던 조직이 바로 우크라이나 봉기군인데, 이것이 1991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된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역사교과서에서는 이제 전범 조직이 아니라 나치에게 부역한 조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서 소련과 싸운 애국자들의 조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전하면서 교육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봉기군이 나치에게 부역한 인종학살 부대, 전범 부대가 아니라 애국자들의 부대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군과 싸우다 전사한 한국인의 그 관 위에 태극기가 덮여 있고 그 아래에 우크라이나 봉기군 깃발이 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우크라이나 국기라고 하면 사실은 태극기가 같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태극기와 함께 우크라이나 봉기군의 깃발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는 애국자들의 부대로 생각을 하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 역사를 알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태극기가 나치에게 부역해서 인종학살을 자행했던 전범 부대의 깃발과 함께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쉽게도, 근데 약간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짜증까지 나게도 한국에서 그 사진을,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 그 사진을 실으면서 그 사진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어떤 무리를 불러일으킬지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현대사를 아니면 우크라이나 역사를 알면은 저 사진을 과연 버젓이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들이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좀 찹찹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쨌든 간에 한국인 청년이 목숨을 잃었더니 이게 비극이긴 한데, 비극과 연관돼서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볼 때 한국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정말로 복잡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전쟁을 더 다면적으로 이해할 때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요. 제가 사실은 시간 제약 때문에 모든 측면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 않는 이 전쟁의 한쪽 측면을 제가 좀 부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의 부담감들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에스컬레이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는 어떤 그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고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 피해가 생겨나고 양측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근데 러시아가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이웃 나라를 침공하니까 유럽에서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또 편견, 선입견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또 원초적인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루소포비아라고 말을 하죠. 러시아에 관한 혐오, 공포가 또 한 번 자극이 돼서 독일도 재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서유럽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이 자극돼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기갑부대가 발트에 주둔하고 있고요. 그러면 러시아도 옛날에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독일이 다시 또 재무장을 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예 기갑부대를 우리 코앞까지 들이대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더 큰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은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는데 항상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혐오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이 증폭이 될 때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분란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미 그 어떤 그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듯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또 하나 물론 독일이 재무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2년 사이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텐데 만약에 독일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했을 때 사실은 그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러시아와 어떤 우호 관계를 다지면서 독일이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들어섰던 숄츠 총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들어섰던 지금 메르츠 총리는 메르켈 총리와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에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독일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장이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 하나로만 놓고 보자면 독일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독일이 지난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가장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그 시발점이 됐던 국가라고 할 때 그리고 또 파시즘이라고 하는 나치즘이라고 하는 이념으로 전 인류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고 한다고 했을 때 독일의 재무장을 과연 우리가 반길 만한 것인가 이게 유럽과 아니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상황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2022년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갈리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다. 21세기 초엽에 일어난 사건으로 단순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전통적인 어떤 러시아 진영과 서방 진영의 대립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되고 다시 또 위기 상황으로 고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물가 폭등이 유럽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핵심 국가들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세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위기 상황에 있다고 들었고요. 사실은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자체 테크놀로지 발달로 지금까지 경제 호황을 구가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적지 않은 부분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를 수입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키운 것도 사실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러시아와의 어떤 이 관계가 결렬되면서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하니까 경제가 위기에 빠졌고 단가가 올라가면서 경쟁력을 잃었고 경제가 망가지면서 서민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도 사실은 자기 세금이 다른 나라의 지원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었는데 더더군다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낸 세금이 이상하게 흘러서
저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또 돕는다고 도왔는데 또 그것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엉뚱한 곳으로 누수된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좋게 보겠어요. 그래서 불만 세력이 상당히 커진다고 했는데 참으로 좀 뭐랄까 놀랍기도 하고 아니면 역설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길을 끄는 것이요.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어떤 국내 문제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권이 군축을 얘기하고 군대 규모 축소를 얘기하고 군비 축소를 얘기하고 해외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고 우익 세력이라고 할까요? 우파 세력이 군비와 군대를 늘리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외 파병하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해왔는데 어느 틈에 유럽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뭐랄까 그 저기 3인당 내지는 연정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정치 세력이 군비를 늘리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적극적으로 돕자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은 아예 파병까지도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원래는 그 우파로 분류되던 독일의 그 독일 대한당 그다음에 영국의 그 제가 당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노동당과 보수당 말고 새로 아주 급격하게 세를 불리고 있는 당이 있거든요. 보수당보다 더 쉽게 말하면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데 영국 개혁당인가 아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르팽 그 정치의 그 노선인데 옛날 극우로 분류가 됐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춥고 배고픈데 언제 그 군비를 늘리느냐 그리고 파병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의무의 진보파와 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유럽의 정치판이 완전 헝클어졌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경제가 안보 문제와 또 연결되어 있는데 서유럽의 경제 동력이 완전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소진되고 바닥이 났고 춥고 배고픈 겨울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서유럽의 일반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그 국내 위기를 타개하려면 오히려 군비를 축소하고 뭐랄까 내치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집권 세력은 그 반대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자국의 국민들에게 상당히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일 것이고 지금까지 기존의 정치 세력이 배제하려고 해왔던 어떤 뭐 극우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급진 우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흥기 내지는 어떤 발호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만큼 이 정치 지형이 좋게 말하면 유동적이 됐고 나쁘게 말하면은 뒤죽박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 유럽이 러시아와의 타협을 선택한다면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글쎄요. 이것도 참 그 미국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예전에는 미국이 그 유럽에서 러시아가 지역 강자로 부상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러시아가 지역 강자로서 자기의 어떤 몫을 챙기는 것은 뭐 그래야 된다 내지는 뭐 미국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서유럽이 늘 그래왔듯이 결국 미국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그전과 다른 어떤 성격의 국가가 됐으니 독자 노선을 걸어서 서유럽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내고 그에 따라서 그 미국과는 또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의 어떤 대립관계를 계속 부추기고 조장해서 서유럽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길 갈림길에 지금 유럽이 서 있다. 서유럽이 서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유럽의 현재 상황은 전략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러시아도 상당히 숨찬 입장일 거예요. 물론 그 우크라이나는 이제 숨 넘어가는 입장일 텐데 러시아도 전황이 유리하긴 하지만 인명 피해도 상당히 크고 더더군다나 경제 사정이 지금 조금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았고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가 뭐 한 그 3개월 이런 반년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줄을 이뤘었는데 그런 예측이 다 빗나갔죠. 러시아는 오히려 전시 경제 거품이 끼어 있긴 하지만 전시 경제에서 오는 호황을 누리면서 오히려 중심부에서는 뭐랄까요 그 경제가 발전을 했고 지방에서는 경제가 낙후돼 있다가 돈이 풀리면서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 그리고 또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그 예전에는 그 수입해서 그 충당했던 물품들을 자체 생산을 하면서 내수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는 의도치 않은 어떤 효과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1% 성장, 0%대 성장을 하는 지난 4년 동안이었다면 러시아는 4%, 5%의 성장을 했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긴 했지만 그런데 그 내년 2026년에는 러시아가 그런 그 전시 호황이 이제는 쉽게 말하면 꺼졌다. 그래서 2% 정도의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긴축 경제 지수가 있다. 이런 예상을 경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호시절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상을 유도하고 있으니 못 이기는 채하고 전쟁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좀 숨차고 힘들더라도 근본적인 어떤 전략 목표를 마저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더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략적인 목표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서방의 앞마당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친러시아 국가로 만들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중립 국가로 만들어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것이 푸틴의 입장인데 이런 입장을 계속 견제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도 이제는 지쳤으니 푸틴 대통령도 뭐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못 이기는 채하고 응할 것인지 요 갈림길에 서 있는데 굳이 이 전쟁을 협상으로 끝내는 방식하고 아니면 완벽한 전략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전쟁을 더 오래 끌고 갈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저보고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 하면은 틀릴 가능성을 각오하고 말씀드릴 건데 저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확보내지 못한다면 푸틴은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시민들이 나라 밖의 사건들을 볼 때 한번 그 다른 사람의 그 시각을 거쳐서 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서방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왔었는데 거기서 비롯되는 편견, 착시 현상이 상당히 심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한반도 밖에 특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는 어떤 그런 해안이 필요하고 그런 해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필요성을 조금 더 절실히 깨닫는 어떤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